에밀리, 자기야. 이번 주말에 호숫가 별장 열쇠 좀 빌려줄 수 있어? 마이클이 교활한 눈빛으로 자신의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다음 주말에 티파니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에밀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긴장했다. 다음 주말에 별장이 왜 필요해? 어서 말해봐. 실은 자기야, 내 여동생 티파니 생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우리 별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자고 하셨어. 자연 속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알잖아. 호숫가에서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해변에서 배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비큐도 구워야지. 그게 빠지면 안 되잖아. 우리 별장에 새 바비큐 그릴도 있잖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번에 꼭 써봐야지. 에밀리? 에밀리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들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그들은 예의범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었고 손님으로 와서도 마치 주인인 것처럼 굴었다. 마이클의 가족들이 그들의 집에 방문할 때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고 집주인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었다. 예를 들어 마이클의 어머니 마가렛을 보자. 이 훌륭한 부인은 남편과 함께 에밀리와 마이클의 집에 방문할 때면 제일 먼저 주방을 점령했다. 마가렛은 남편 리처드에게 큰 소리로 잔소리를 해대며 요리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샐러드를 썰 때면 마치 여러 개의 팔을 가진 힌두교의 시바신 같았다. 그녀가 썰어대는 통에 온갖 재료들이 주방 곳곳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남편 리처드에게 요리 보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느라 바빴다. 그리고 남편은 요리 보조는 안 하고 담배나 피우러 발코니로 도망가기 일쑤였고 마가렛은 그때마다 화를 내며 난리를 피웠다. 온 사방에 분노의 기운을 내뿜었다. 에밀리가 보기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샐러드를 다 썰고 나면 시어머니는 그들이 가져온 반찬들을 접시에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도 부부의 말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밀리나 마이클은 이 과정에 끼어들 수 없었다. 끼어드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뿐이었다. 리처드와 마가렛은 금세 그들을 싸움에 끌어들였고 그들의 대화에서 빠져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의 부모님이 다녀가고 나면 에밀리는 주방은 물론 거실까지 오랫동안 청소를 해야 했다. 마가렛은 텔레비전을 보기 편하다는 이유로 안락의자나 소파를 제멋대로 옮겨놓았다. 그래서 손님이 다녀간 후의 집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했다. 때로는 무거운 가구를 옮겨야 할 때도 있었다. 마이클의 아버지 리처드는 아내와의 끊임없는 말다툼 외에도 술을 진탕 마셔대는 것으로 유명했다. 술을 마시면 금세 난폭한 사람으로 변했다. 만취 상태가 되면 리처드는 제일 먼저 마이클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마이클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고 표현에 거리낌이 없었다. 마이클 편을 드는 에밀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일쑤였다. 실컷 떠들고 난 후 리처드는 영혼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한두 시간 낮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왜 그런지 항상 젊은 부부의 침실, 그들의 더블 침대에서 잠을 잤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항상 깨끗한 시트 위에 누웠다. 그러면 에밀리는 당연히 그 시트를 빨아야 했다. 한마디로 마이클 가족의 방문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남편의 가족들이 별장에 온다는 소식은 에밀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일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닥쳐올 재앙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열쇠 가져가. 에밀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 그 미친 친척들 때문에 생긴 뒤처리는 다 당신이 해야 해. 알겠어? 토요일에 파티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그들이 다 치워야 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하루 종일 걸릴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당신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우리 별장에서 생일 파티하는 거 반대 안 할게. 그 별장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 알지? 에밀리, 무슨 소리야? 티파니가 다 치울 거야. 뭘 그렇게 걱정해? 마이클이 아내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티파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걸. 두고 봐.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티파니도 뻔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겠지. 걔는 절대 안 치워. 그러니까 당신이 다 치워야 해, 알겠어? 에밀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주말이 다가오자 에밀리는 갑자기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응급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주말 근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차라리 일하는 게 더 좋았다. 마이클과 함께 별장에 가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남편 가족들의 무례한 행동을 또다시 참아내며 주말을 보내느니 차라리 이번에는 야근을 해서 돈이라도 버는 게 나았다. 토요일 저녁 에밀리는 근무를 마쳤고 일요일 아침에 별장에 있던 마이클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아내에게 별장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졸랐다. 잠시 고민한 끝에 에밀리는 별장에 가기로 결정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별장에 도착한 에밀리는 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별장은 안쪽에 있었고 별장까지 가려면 정원을 지나야 했다. 정원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옆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을 지나가던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어제 저녁 파티에서 남은 음식들이 더러운 접시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일부 접시는 테이블 밑에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접시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웃집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고 있었다. 평화롭게 놓여있던 벤치들은 정원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벤치 하나는 높은 사과나무 위에 얹혀 있었다. 에밀리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아름다운 화단은 처참한 상태였다. 손님들이 화단을 피해 다니지 않고 그 위를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꽃들은 무참히 짓밟려 있었다. 그리고 화단 한가운데에는 누군가 토해놓은 흔적이 있었다. 아마도 리처드가 저지른 짓일 것이다. 별장 현관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반쯤 앉은 채 반쯤 누운 채로 골아떨어져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코를 골았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티파니의 남자친구인 체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은 에밀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다. 이 난장판 속에서 남편 마이클을 찾기 위해 에밀리는 1층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낯선 젊은이 몇 명이 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1층은 정원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상태였다. 마치 야생 멧돼지 떼가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에밀리는 다락방에서 마이클을 찾았다. 그는 여동생 티파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에밀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티파니는 분해된 침대 위에 앉아서 마가렛의 특제 요리인 와인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룰렛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소스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흘러내려 침대에 끈적끈적한 자국을 남겼지만 에밀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티파니,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이거 다 치울 생각이야? 아니면 청소랑 세탁 서비스 부를 거야? 에밀리가 인사 대신 물었다. 티파니는 에밀리를 보고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에밀리를 저 멀리 꺼지라고 소리쳤다. 마이클은 피곤한 듯 여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내를 옹호하지는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클, 당신 나 여기 왜 불렀어? 당신들이 여기 어질러 놓은 거 구경하라고? 우리 이렇게 약속 안 했잖아. 어제 파티하고 오늘 다 치우기로 했잖아. 타샤 아주머니랑 따님은 친구들 다 보내고 집안이랑 정원 청소 시작했어야지. 마이클은 웅얼거리며 자기가 그냥 보고 싶었다고, 지저분한 건 금방 치우면 된다고, 별 문제 아니라고 계속 말했다. 그를 대신해 티파니가 에밀리의 말에 잔뜩 화가 나서 대답했. 너 바보야 뭐야? 그녀가 아직 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난 여기 오빠 집에 놀러 온 거야. 근데 넌 여기 왜 왔는데?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날 여기 초대한 건 오빠야. 내가 원하면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어. 영원히 여기 눌러 앉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리고 지금 당장 꺼져. 이 망할 류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다치기 싫으면 어서 꺼져. 릴리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체격의 긴 갈색 곱슬머리와 인상적인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지만 소심한 도서관 사서인 월터와 사귀고 있었다. 월터는 키가 크고 단정치 못한 금발머리에 온화한 태도를 가진 평범한 키의 남자였다. 릴리는 가장 친한 친구 나탈리의 결혼식에 가던 중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목장주인 스티븐을 만난다. 나탈리는 쾌활하고 지지적이지만 때로는 릴리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질투하기도 한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를 가진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었다. 스티븐은 이전에 나탈리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릴리에게 집착하게 된다.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짧은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진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어느 날 릴리는 월터와 함께
마을 축제에 갔다. 스티븐도 그곳에 있었고 릴리에게 계속해서 치근덕거렸다. 월터는 질투심에 불타올랐지만 여전히 스티븐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릴리는 스티븐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축제가 끝나고 스티븐은 릴리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고집했다. 릴리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월터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의 차에 탔다. 스티븐은 릴리에게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릴리는 그의 관심에 흔들렸지만 월터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갈등했다. 나탈리의 결혼식 날, 릴리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릴리는 진심으로 나탈리의 행복을 빌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스티븐은 결혼식 내내 릴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접근했다. 릴리는 스티븐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참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 스티븐은 릴리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다. 릴리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스티븐의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 릴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스티븐은 릴리가 취한 틈을 타서 그녀를 외딴 곳으로 데려갔다. 릴리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스티븐은 릴리를 강제로 범했고 그녀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다음 날 아침 릴리는 낯선 곳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릴리는 월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월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릴리가 스티븐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고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릴리는 월터의 냉담한 반응에 절망했고 그와 헤어졌다. 얼마 후 릴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스티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릴리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느 날 스티븐이 릴리를 찾아왔다. 그는 릴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했다. 릴리는 스티븐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굴복하여 그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릴리는 스티븐의 호화로운 목장에서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스티븐은 겉으로는 릴리에게 잘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릴리는 스티븐의 폭력적인 성격과 집착에 지쳐갔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어느 날 릴리는 우연히 스티븐의 서재에서 그가 숨겨둔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스티븐이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릴리는 스티븐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 릴리는 스티븐의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했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스티븐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릴리는 스티븐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다시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릴리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릴리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한 가수가 되었다. 릴리는 자신의 딸에게 스티븐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딸은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경했다. 릴리는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다시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릴리는 우연히 월터를 만났다. 월터는 릴리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릴리는 월터를 용서했고 그들은 좋은 친구로 남았다. 릴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노래를 불렀다. 세월이 흘러 릴리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그녀의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릴리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릴리는 자신의 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고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릴리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스티븐을 닮은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릴리의 아들이었고 그는 어머니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래 찾아온 것이었다. 릴리는 아들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릴리는 아들에게 스티브는 비록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릴리의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릴리는 아들과 함께 스티븐의 무덤을 찾아갔다. 릴리는 스티븐의 무덤에 꽃을 바치며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티븐과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릴리는 아들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릴리와 그녀의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릴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릴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썼고 그녀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릴리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릴리는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이것을 배웠고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이클.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당신들 청소 결과를 보고 나서 말하겠어요. 이 말을 마친 에밀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의기양양하게 침실로 향했다. 가능한 한 빨리 잠들고 싶었다. 에밀리는 월요일 내내 저녁 늦게까지 잠만 잤다. 그녀를 깨운 것은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었다. 마이클이 그녀에게 집과 정원의 이곳저곳을 청소한 영상을 하나씩 보내고 있었다. 보고는 매우 상세했고 청소 결과는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했다. 특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복구한 꽃밭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마이클이 이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별장에서는 술병들이 모두 치워졌고 모든 접시가 깨끗이 씻겼으며 깨진 접시들은 봉투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심지어 리처드와 체드가 여기저기 버린 담배꽁초까지 모두 주워졌다. 수많은 영상 보고 후 전화 보고가 이어졌다. 마이클은 아내에게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고 자신과 가족들을 대신해 100번 사과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전화를 바꿔주며 사과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마가렛이나 티파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마이클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월요일 하루 동안 보여준 그의 노력을 고려하여 에밀리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용서는 단순하지 않았다. 용서를 받기 위해 마이클은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아내에게 단단히 혼이 났다. 특히 에밀리는 남편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할 때 마치 멍청이처럼 서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순간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마이클은 아내의 모든 가르침을 군말 없이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밀리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조건은 이것이었다. 마이클,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해. 당신 가족들이 내게 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당신이 내게 일주일 몰디브 여행을 보내줘야겠어. 여행을 가려면 직장에 휴가를 내야겠지. 무급 휴가를 쓸 거야. 난 이 스트레스를 풀 휴식이 필요해. 마이클은 이 조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에밀리, 그건 너무 비싸잖아. 그가 풀 죽은 강아지처럼 애처롭게 칭얼거렸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다. 그래서 뭐? 비싸지 물론. 하지만 그 여행이 내 망가진 신경보다 더 비싸겠어? 이게 바로 어제 내가 말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리고 그 돈, 당신한테 있는 거 다 알아. 마이클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슬픔이 역력했다. 에밀리, 나 보트 사려고 했잖아. 모터 살 돈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이 다 내 여행 경비로 나가게 생겼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에밀리, 마이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선택, 당신이 나를 몰디브에 보내주면 내가 돌아와서 당신과 다시 함께 사는 거야. 두 번째 선택, 당신이 나를 몰디브에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은 마가렛, 리처드와 함께 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선택해. 선택은 당신 몫이니까. 다행히도 마이클은 아내를 여행 보내주기로 선택했다. 게다가 아끼지 않고 용돈까지 두둑이 챙겨주어
온갖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몰디브 여행을 다녀온 후 에밀리는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 만족 효과가 통한 것이다. 별장에서 있었던 끔찍한 생일 파티 한 달 후, 마가렛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티파니에게 별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는 티파니의 남자친구 체드의 25살 생일 파티였다. 하지만 이번에 마이클은 단호했다. 엄마, 더 이상 우리 별장에서 파티는 안 돼요. 허락할 수 없어요. 에밀리도 반대하고요.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부탁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마이클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고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들은 에밀리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그녀가 보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마가렛, 리처드, 티파니가 지난 갈등을 통해 무언가 깨달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에밀리는 남편 마이클이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그들의 집에서 제멋대로 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것은 분명했.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들어봐, 예쁜 아가씨. 오늘 예뻐 보이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 아무튼 좋아요 누르고 이 채널 구독해줘.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더 젊어 보일 거야. 사랑해. 자기야, 나왔어. 마이클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왔어, 어서 와. 에밀리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저녁은 먹었어? 오는 길에 햄버거 먹었어. 마이클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근데 장모님한테 전화 왔었어? 응? 아니, 전화 안 왔었는데.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무슨 일 있으셨대? 아니, 그건 아니고. 마이클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 생신이 다음 주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별장 빌려달라고 하실까봐. 뭐?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그분들이 우리한테 또 그러시겠어. 모르지. 지난번 일도 있고 하니까.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야겠어. 당연하지.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번 일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알지. 나도 알아.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절대로 안 빌려줄 거야. 다음 날 에밀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시어머니 마가렛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 에밀리. 잘 지냈니? 마가렛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다름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 생신이 다음 주잖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에게 별장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어. 네? 별장이요? 에밀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지만 어머님, 지난번에 안다 알아.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 마가렛이 서둘러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쓸게. 약속하마.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요즘 기운이 없으신데 별장에서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다. 시아버지 리처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번 일을 생각하면 선뜻 허락할 수 없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별장도 좀 쉬게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뭐라고? 별장을 쉬게 해줘. 마가렛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깟 별장이 뭐라고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치워주고 내 여행비까지 대줬으면 된 거 아니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에밀리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 배려해서 빌려드렸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곤란해. 뭐가 곤란해? 마가렛이 코웃음을 쳤다. 너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니? 됐어. 너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내가 잘못이지. 마가렛은 화가 난 듯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마이클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어머님 전화였어. 에밀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별장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뭐?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마이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 된다고 했지.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번 일도 있고 우리도 좀 쉬어야 한다고 했어. 잘했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절대로 안 돼. 그날 저녁 마이클은 부모님 댁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마이클. 웬일이니? 마가렛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 에밀리한테 들었어요. 별장 때문에 전화하셨다고. 마이클이 말을 이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너도 에밀리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니? 마가렛이 화를 냈다. 네, 아버지 생신인데 그깟 별장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 마이클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난번에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별장도 좀 쉬게 해줘야 하고요. 별장을 쉬게 해줘? 참,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마가렛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됐어. 너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내가 잘못이지. 앞으로 너희한테 연락할 일 없을 거다. 마가렛은 마이클에게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화 많이 나셨어.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바바라 부인은 다시 한동안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줄을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돈 일부를 저축하고 친구들과 극장과 박물관에 가고 캐비어나 붉은 생선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동안 그녀는 루시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루시가 예전처럼 돈과 선물을 주지 않고 음식을 사주지 않으며 냉장고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훔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손녀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핑계로 다시 루시의 집에 나타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고 놀아주지도 않았으며 손녀가 로베 딸이 아니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주말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가 너무 보고 싶고 이제는 모두 과거의 앙금을 잊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롭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손녀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토요일에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루시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바라 부인은 남편의 친어머니이고 레나의 할머니였습니다. 루시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제과점에서 나폴레옹 케이크를 샀고 손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롭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그는 어머니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레나에게 싸구려 중국 장난감도 사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그것을 소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란다. 너를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구나. 자, 이제 방에 가서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 그동안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마. 소녀는 방으로 뛰어갔고 바바라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루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루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 이바노브나. 어서 오셔서 케이크랑 차 드세요. 맛있는 나폴레옹 케이크를 샀어요. 좋아하시는 그 제과점에서요. 나폴레옹 케이크는 거절하지 않으마.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폴레옹 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보고 주위를 둘러본 바바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새 접시와 커피 머신이 생겼구나. 루시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이탈리아 커피도 있어요. 드실래요? 지금 롭이 당신과 저를 위해 커피를 내려줄 거예요. 그렇지, 여보? 좋지. 시어머니가 생각에 잠긴 듯 길게 대답했습니다. 롭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 머신에 원두를 채우고 커피 잔을 꺼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또 새로운 것은 없니? 루시는 기쁜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몇 가지 있어요. 돈을 모으고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일 없어요. 바바라 부인은 이 집에 돈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좋겠구나. 나는 여전히 푼돈으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 수리도 해야 하는데 벽지는 너무 낡았고 배관도 새고 있어. 그리고 내 오래된 침대는 삐걱거려서 곧 부러질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 텔레비전이 필요해. 아들아,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너의 유일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니? 왜 네 아내는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도 새 텔레비전이 없는 거니? 롭은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텔레비전이요, 어머니? 어머니는 뭘 절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충분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마음껏 즐기며 사시고 극장, 박물관에도 가시고 싼 음식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만나시잖아요. 어머니는 이 나라의 대부분의 은퇴자들보다 더 잘 살고 계세요. 어머니 연세의 다른 여성들은 여전히 일하고 자신을 부양하고
손주들도 돌봐주시죠. 어머니는 손녀를 보러 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손녀를 집으로 데려가신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필요하시다면 루시와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바바라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일할 만큼 했어. 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르지? 나는 대형마트의 수석 회계사였어. 그 모든 것을 견뎌내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는지 아니? 그곳에서는 1년이 3년 같았어. 그리고 내가 일했을 때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사줬다는 것을 잊지 마. 최고의 축구 유니폼, 최고의 운동화, 가방. 나는 평생 너를 돌봤어. 이제 너에게는 어머니가 필요 없는 것 같구나. 루시는 그저 침묵을 지켰고 시작되는 말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롭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반성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시 저를 탓하시는군요. 어머니는 항상 불평하고 불쌍한 척하는 것이 지겹지도 않으세요? 왜 어머니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바바라 부인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는 네 아내처럼 너무 계산적이 되었구나. 아들아, 너희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인색해.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어머니는 짐이 되는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롭이 소리쳤습니다. 루시는 새 직책에서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저는 예전 직장에 예전 월급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드리고 있어요. 바바라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직장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니?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승진도 새 직책도 없다니. 루시는 보아하니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첨을 잘 떠는 것 같구나. 너는 승진도 못하는데 그 애는 승진을 하잖아. 너는 그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아. 어머니를 돕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것은 또다시 불쾌한 대화였지만 소득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롭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장에게 직접 가서 승진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승진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직장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고 낯선 곳으로 갈 것인가. 그는 아내 루시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롭은 오랫동안 실직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친구가 전화해서 그의 삼촌 회사에 있는 좋고 보수도 좋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마침 유능한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루시는 남편의 새 직장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드러운 설득으로 남편이 이전 직장을 그만두도록 도울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하룻밤 만에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서 뭔가 소득이 있기는 하네. 루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녀 덕분에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1년 후 롭은 승진했고 루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루시와 롭은 딸이 앞으로 어떤 학교에 다닐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인용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아들의 새 직책과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매달 자신에게 보내는 돈은 똑같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바바라 부인은 전화나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이면 그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시에 들이닥치는 효과를 원했습니다. 부엌에서 또 다른 말다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